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은솔 씨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올 한 해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슬프다. 벌써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한 진짜 살씩 더 먹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제가 내년 또 트렌드를 한번 알아봤는데 벌써요? 2023년에는 디깅이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디깅. 네. 말 뭐죠? 그대로 좀 깊게 판다라는 뜻인데 이제 한 분야를 깊게 파는 건 또 요즘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일 이외에 또 어떤 취미에 진심으로 그런 다가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혁 씨는 2023년에는 어떤 거에 좀 과몰입하고 싶으신지? 당연히 역사 아닐까요? 역사요? 그럼요. 전 오늘의 MC니까. 진심이 너무 느껴지네요. 멋진 계획입니다. 이뤄질 수 있길 바라고요. 일단 진혁 씨 취미는 살짝 넣어두고 2023년에 다시 꺼내기로 하고 이번엔 과거 이야기를 디깅 함께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월 25일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천원지폐 속의 인물. 1501년 11월 25일 조선 중기의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퇴계 이황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이후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는데요. 과거에 급제해 34살의 관직에 오른 그는 43살에 성균관의 사성으로 승진했지만 성묘를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는 이 당시 조선의 많은 사화에 지쳐 정치로는 즐거움을 찾기 어려우리라 깨닫고 학문을 통한 즐거움을 찾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48살에는 단양 군수로 발령이 났지만 이듬해 사직서를 3번 낸 다음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이후 그는 53살에 다시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부임해 이중심의 이기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설명을 붙인 성학십도와 주자서전료 등 명절을 남겼는데요. 그는 이후 1570년 자신의 묘비에 일체의 관직을 빼고 이름만 새겨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마지막까지 겸손한 인품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번엔 1835년으로 가볼까요? 미국 최초의 근대 자본가 강철왕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앞서 말한 것은 모두 앤드루 카네기의 수식어입니다. 1835년 11월 25일 앤드루 카네기가 스코틀랜드 던펌린에서 섬유를 만드는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후 14살에 미국으로 이주한 뒤 전보 배달원, 전신기사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1853년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에 취직했는데요. 그는 1865년까지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거리 여행자를 위한 침대차를 도입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침대차 성공 얼마 후 구입한 농장에서는 막대한 석유가 터져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됐는데요. 이후 카네기는 공업의 기초가 철강 산업임을 예견하고 석유로 축적한 재산을 바탕으로 철강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과 금융계에도 투자하기 시작해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는데요. 일찍 부를 쌓아 산업계에서 은퇴한 뒤로 카네기는 자선 사업에만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35살에 은퇴한 그는 연간 생활비 5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모두 자선 사업에 썼는데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누어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 후반부는 부를 나누는 시기라고 말하며 그만큼 사회 환원은 부자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1902년 2월 카네기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액수인 2,500만 달러를 기부해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워싱턴 카네기 협회를 설립했고 미국 전역에 약 2,500개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산 중 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해 대학, 병원, 공원, 음악당, 수영장, 교회 등을 짓게 하기도 했는데요. 카네기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기부가 이렇게 미국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이어졌죠. 정말 대단하네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90%가량을 사회에 환원한 앤드루 카네기. 미국인들에게는 현재까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사업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2016년에는 최고급형 시외 고속버스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160도까지 기울어지는 조절식 목 베개와 좌석별 보호쉘, 옆좌석 가림막, 독서 등과 같은 이전 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도입됐는데요. 제가 참 많이 이용했는데요. 오. 네. 진혁 씨는 타보셨어요? 저도 한 번 타봤는데 좋죠. 뭔가 그 비행기 약간 1등석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런데 1등석을 안 타봤다는 거. 아오. 네, 표정 관리가 좀 쉽지 않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1970년에는 일본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가 천황제의 회귀를 주장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럼 11월 26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무덤은 건드리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소문은 오랜 세월 파라오의 저주로 불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았습니다. 이 같은 소문은 대부분 파라오의 관에 적힌 죽은 자의 안녕을 방해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라라는 문구에서 비롯됐는데요. 하지만 이집트 18왕조의 파라오였던 투탕카멘의 관에는 이와 정반대로 왕의 이름을 알리는 자에게 복이 있으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922년 11월 26일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집트 제18왕조 12대 왕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카터는 투탕카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주에 관한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굴을 계속해 베일에 쌓여있던 무덤을 찾아냈는데요. 그 덕분에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투탕카멘의 베일이 벗겨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투탕카멘의 무덤에는 이집트 왕의 사냥, 전쟁 모습이 담겨 있어 고대 이집트를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당시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총 5,398점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이 발견은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학 역사상 최고의 발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11월 26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883년에는 조선이 영국, 독일과 통상조약을 각각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네, 당시 영국과의 통상조약에는 영국 상인들에 대한 특혜 등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또 독일과의 조약에는 독일에 대한 최애국 대우와 선박의 왕래 조건 등이 명시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영국과 독일은 공사가 아닌 영사급 외교관을 조선에 주둔시키면서 청나라나 일본과 비교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구나. 또 1394년에는 태조 이성계가 한양천도를 시작한 날이기도 한데요. 이때부터 서울 수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시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터를 옮기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효율적인 중앙 집권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한양천도를 단행했다고 해요. 그럼 11월 27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영화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액션 스타, 1940년 11월 27일 이소룡이 태어났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그는 유명 중국 경극 배우 이해천과 중국 독일계 혼혈인 어머니 하에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덕분에 이른 나이에 데뷔한 이소룡은 아역 배우로도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이소룡의 본명은 이진번이지만 아버지 경극 무대의 대사였던 대룡이 소룡을 낳는다에서 유래한 소룡이라는 이름을 예명으로 지었는데요. 그의 무술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어린 시절 이소룡은 매우 연약했습니다. 무술을 시작한 계기도 몸이 약해서였는데요. 7살이 되던 즈음 아버지의 권유로 태극권에 입문한 이소룡은 본격적으로 무술 수련을 하면서 영춘권, 체리불권 등을 익혔지만 초기엔 끈기가 부족해 제대로 배운 무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의 강권으로 홍콩을 떠난 그는 미국 워싱턴 주립대 철학과에 입학했지만 2년간 수업을 빠진 채 학교 도서관에서 무예 관련 서적을 독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에타이, 복싱 등 모든 무예의 장점을 종합한 절권도를 창시했는데요. 헐리우드에서 무술 지도를 맡게 된 그는 종종 TV 드라마에 출연해 무술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라는 독특한 기합도 이 당시 만들었지만 그는 화려한 발차기를 마음껏 선보이려면 브라운관보다는 영화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1971년 홍콩에서의 첫 작품이었던 당산대형의 성공으로 스타 반열에 오른 이소룡은 이듬해 정무문을 통해 본격적인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소룡은 협화전형공사라는 영화사를 스스로 설립하고 각본, 감독, 주연, 그리고 무술지도, 제작까지 맡은 맹룡과강이라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영화에 집어넣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그는 전설로 남은 대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용쟁호투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또 직접 영화 사막요일을 기획하고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소룡은 1973년 32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동양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동양의 무예와 미를 적극 알린 선구자였는데요. 그의 날카롭고 강렬한 액션은 팬들의 가슴 속에 남아 여전히 수많은 영화와 음악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54년으로 가볼까요? 1954년 11월 27일 국회 민의원 200여 명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바로 2차 헌법 개정안, 이른바 4.4.5입 개헌안이 표결된 건데요. 5월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로 원내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개헌안에 찬성하면서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36표에 한 표가 모자라 당시 국회 부의장은 헌법 개정안의 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4.4.5입을 도입하면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라는 자유당 측의 강력한 주장이 제기됐고 마침내 헌법 개정안은 부결된 지 이틀 만에 번복돼 개헌안의 가결이 선포됐습니다.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의 변칙 통과는 헌정사상 큰 오점으로 여겨지며 우리 역사의 4.4.5입 개헌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53년에는 부산역에 대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화재였어요? 네, 이 사고로 부산역 대부분이 전소됐고 부산의 통신, 교통, 방송이 마비됐는데요. 또 이재민이 무려 3만여 명이나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177억 환으로 정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2003년에는 뽀통령, 펭귄 캐릭터가 첫 방영을 한 날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전설의 시작이었네요, 2003년이. 그럼요. 사실 제가 어릴 때 방영했던 건 아닌데 혹시 당연히. 은솔 씨는 보고 자랐나요? 저는 보고 자랐죠. 아, 그래요? 엄마 언제 틀어주세요? 맨날 이러면서 열심히 챙겨봤다고요. 몇 살 때 보셨는데요? 초등학생? 아, 그래요? 네. 요즘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이제는 뽀통령을 보고 자란 친구들도 많아서 지금 은솔 씨 같은 네. 20대 친구들이 밈으로도 자주 쓰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11월 28일의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91년 11월 28일)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는 대형 간척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군산과 김제, 부안 앞바다를 연결하는 33.9km의 방조제를 쌓아 간척지와 호수를 만드는 사업, 새만금 간척 사업인데요. 당시 새만금이라는 이름에는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만큼의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불어닥친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서 농경지를 확보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생태계 파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사업은 진통을 겪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공사 중단과 법정 소송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계속됐고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식량 위기가 지나가고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새만금의 농지 조성 목적의 사업은 산업과 관광, 경제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 조성 사업으로 바뀌었고 비전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와 글로벌 경제 특구로 크게 변화했는데요.
사업의 명칭 또한 국제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 네임 개발에 착수해 아리올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2년으로 가볼까요? 3, 2, 2002년 11월 28일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개발한 액체 연료 로켓이 처음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요. 로켓의 이름은 KSR-3, 한국과학관측 로켓의 약자였는데요. 당시 로켓은 불꽃을 뿜으며 43km까지 올라가 오존과 지구 자기장을 측정하고 3분 51초 뒤 발사장에서 남서쪽으로 79km 떨어진 서해상에 예정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28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습니다. 2000년에는 네덜란드 하원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안락사가 없었던 건가요? 1994년 미국 오리건주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관한 법을 제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 법안은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에 국한됐던 것이었다고 해요. 그럼 이때 통과된 법안으로 자연적 죽음을 넘어선 인공적인 죽음이 합법화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네덜란드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도 암암리에 안락사가 진행이 되고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합법화는 법제화를 통해 안락사를 관리할 수 있게 한 의도도 있었죠. 아, 그렇구나. 또 1980년에는 한일 해저통신 케이블이 개통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국제 통신 수요가 많았나요? 네, 지금에야 많은 통신망이 있지만 당시에는 넘쳐나는 통신 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몇 없었거든요. 총 건설비 137억 9,800만 원이 소요된 대공사였지만 그만큼 효과도 톡톡히 봤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 공사로 우리나라 통신 보안이나 품질도 크게 향상이 됐죠. 꼭 필요한 투자였네요. 네. 그럼 11월 29일의 과거 속으로 가볼까요? (1987년 11월 29일)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우고 이라크 바그다드를 떠나 서울로 향하던 칼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갑자기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99명은 전원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당시 정부는 1988년 1월 15일 한 달 반 동안의 수사 결과를 통해 폭발의 원인을 북한에 의한 공중 폭파 테러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폭파범 마유미의 본명은 김현희로 당시 김현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특수공작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건 당시 김현희는 바그다드 공항에서 서울행 칼 858기에 시한폭탄을 갖고 탑승한 뒤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비행기 선반에 시한폭탄을 놓고 내렸습니다. 폭파범들은 범행 이틀 뒤 바레인 당국의 조사를 받다가 음독자살을 기도했지만 김승희는 사망하고 김현희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수사 결과 폭파범들은 1984년부터 3년 7개월 동안 언어 교육과 폭파 훈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칼기 폭파 사건으로 국내외에서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고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29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20년에는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의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마차에 폭탄을 던지셨죠. 맞아요. 강우규 의사는 백발의 독립투사로 기억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폭탄 투척 당시에 65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지금 그 서울역에 보면 동상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바로 네. 그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또 192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좌측 통행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측 통행이잖아요. 네. 이때 좌측 통행이 시작된 이유가 일제강점기 영향을 받아서인가요? 오, 맞아요. 과거 우리나라도 원래는 우측 통행이었어요. 고종 황제가 190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 황제 전용 어차를 들여오면서 보행자와 차만은 우측 통행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였던 1921년 조선 총독부가 일본과 같은 방식인 좌측 통행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해방 후에 미국의 영향으로 차는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고 특별한 권고가 없어서 한동안 사람은 그대로 좌측 통행으로 걸어 다니다가 2011년부터 보행자도 우측 통행으로 다시 바꾼 거죠. 그럼 11월 30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39년 11월 30일 소련이 46만 병력을 투입해 핀란드 국경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겨울 전쟁의 시작이었는데요. 당시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는 천여 대의 소련군 항공기가 무차별 공습했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핀란드가 독일의 소련 침공 루트가 될 것을 우려한 일종의 예방 전쟁이었는데요. 당시 전쟁이 쉽게 끝날 것으로 생각한 소련군 일부 병사는 스칸디나비아의 혹독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군복을 걸치고 전장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소규모 스키 부대와 자전거 부대가 숲속에 매복해 게릴라식 공격에 나섰고 레지스탕스의 화염병 공격도 시작됐습니다. 화염병은 이때부터 소련 외교장관의 이름을 따 몰로토프 칵테일로 불렸는데요. 핀란드의 저항 활동은 한때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각국의 지원이 쇄도했고 외국에 나갔던 핀란드 이민자는 물론 외국인들까지 자원병으로 참전했는데요. 당시 아무 준비도 없이 병력의 우위만 믿었던 소련은 핀란드 소부대에 연이어 크게 당했습니다. 4개월간의 전쟁 동안 소련군은 최소 12만 7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핀란드군의 희생자는 2만 7천 명에 불과했고요. 핀란드의 명백한 군사적 승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겨울을 넘기면서 주변국의 지원은 시들해졌고 독일과 스웨덴 등 주변국이 핀란드에 정전협정을 맺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결국 1940년 3월 6일 핀란드는 정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3년으로 가볼까요? 1963년 11월 30일 대종상 백상예술대상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국내 영화 시상식 제1회 청룡영화제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시상식은 당시 서울시민회관이라고 불리던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플래카드가 한문으로 쓰여 있었고 무대 위에 축하 화환이 세워져 있는 등 이색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회는 영화 혈맥에 출연했던 김승호 씨와 황정순 씨가 각각 첫 번째 남녀 주연상의 영예를 차지했는데요. 당시 신성일 씨와 엄앵란 씨는 남녀 인기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작품 감독상을 포함해 모두 14개 부분에 걸쳐 시상이 진행됐는데요. 이후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았던 영화제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의 침체로 1974년 제12회 시상을 끝으로 중단돼 1990년 17년 만에 겨우 재개되는데요. 별들의 전쟁, 그 막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는데요. 국제적으로 높아진 한국 영화의 명성만큼 올해도 수많은 작품들이 이름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30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4년에는 350만 년 전의 인간, 루시의 화석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루시는 당시 최초의 인류로 알려져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후에 루시보다 100만 년 더 이전의 인류 화석이 발견이 되면서 최초의 인류라는 수식어는 사라지게 됐죠. 그래도 당시 직립보행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루시의 발견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시라는 이름이 좀 귀엽거든요. 네. 누가 지은 건가요? 네, 연구자들이 화석을 발견할 당시 비틀즈의 노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가 흘러나왔다고 해서 루시라는 그런 귀여운 별명이 붙여졌고 그게 이름이 됐습니다. 루시 다이아몬드. Yeah, Diamond. 그렇구나. 또 1905년에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통탄한 민영환 선생이 유서를 남기고 순국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네. 순국 후 혈흔이 묻은 옷과 칼을 상청 마루방에 걸어뒀는데 이듬해 5월 상청의 문을 열어보니 대나무 4줄기가 마루 바닥과 옷을 뚫고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충정이 혈죽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 나무를 절죽이라고 불렀죠.
그럼 12월 1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1975년 12월 1일) 첫 국산 승용차 포니가 생산됐습니다. 포니의 생산은 1970년대 들어 정부가 장기 자동차 공업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부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가능해졌는데요. 당시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포니는 최고 속도 시속 140km에 배기량 1238cc로 당시 가격은 228만 9천 원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연간 승용차 수요가 높지 않아 국산 승용차 출시를 앞두고 사람들은 많은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그런데 시판 첫 해인 1976년 포니는 1,726대가 판매되며 당시 국내 승용차 판매의 절반에 가까운 43.5%의 놀라운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포니의 인기는 대단했는데요. 포니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976년 중동에 처음 수출된 이래 중남미, 아프리카는 물론 이제 유럽을 비롯한 세계 4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의 시작은 1976년 7월 남미 에콰도르의 5대였지만 이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국이 늘어나 첫 해 1,019대, 1978년 12,195대를 수출하며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포니를 생산했던 H사는 현재 연간 수백만 대를 생산하는 글로벌 메이커로 성장했는데요. 한국이 글로벌 자동차 생산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에는 바로 날렵한 뒷모양의 국민카 포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6년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이봉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봉주 선수 우리나라 마라톤 영웅이시죠. 그럼요. 이봉주 선수는 이 경기 이전에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2등과 2초 차이로 우승을 거두면서 올림픽의 한을 풀었습니다. 2초 차이. 와, 대단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2002 한일 월드컵 본선의 조추첨이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이때 조추첨은 우리나라에서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당시 조별 추첨 결과 한국은 D조로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과 한 조가 됐고 이후에 2002 월드컵 4강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오!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네. 요즘 너무 맞습니다. 춥지 않아요? 맞아요. 쌀쌀쌀쌀. 쌀쌀쌀쌀. 정말 추운데 오늘은 제가 후끈하게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어머, 합니다. 어머, 좋아요. 혹시 지난 11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세요? 다들? 정답이요. 정답. 허구한 날. 허구한 날. 제가 11월 11일이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오. 이걸 또 퀴즈로 내줄 줄 몰랐네. 어머, 와이프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여보, 쉬어. 또 길게 아이, 해주지. 이거 아니죠. 모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 막대 과자 데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쉬운 걸 문제로 냈겠습니까? 그쵸? 이분이 아, 그렇네. 11월 11일, 11, 11. 이 가래떡 닮았잖아요. 그렇죠. 가래떡 데이 아닙니까?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주고받으면서 기념하는 농업인의 날. 오. 이게 근본 없는 막대 과자 데이보다는 의미 깊은 농업의 날. 그런 가래떡 데이로 만들어서 우리의 쌀을 좀 이렇게 확 소비를 증진시켜야죠. 아니 오. 결혼 기념일은 되게 짧게 얘기하시고 가래떡이 길게 얘기하시고. 가래떡이 더 중요해요. 저도 11월 11일에 또 다른 기념일을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걸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 바로 보행자의 날입니다. 이게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키는 11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잖아요. 네. 이 날을 법적 기념일로 보행자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11월 11일이 정말 1111 뜻깊잖아요. 많은 기념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근데 원했던 답이 나왔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제가 원한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뭐예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11월 11일의 기념일은 바로
눈의 날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관련 제도와 상식을 돌아보기 위해 만든 기념일인데요. 다들 눈의 날 몰랐죠?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그렇죠. 사실 뭐 저 같은 라떼 세대들은 말이죠. 네. 잘 보이던 것도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건 더 안 보여가지고 이 정도로 봐야 돼요. 이러면 잘 보여. 사실 눈 건강이 요즘에 진짜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나이인 것 같아요. 선배님, 그러면 이거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로 보이세요? 몇 개로 보이세요? 몇 개로 보이세요? 몇 개로 보이세요? 5개. 6개지롱. 와, 너 손가락 핀 것 같은데? 그래서 걸렸네. 귀여워. 자, 라떼 세대뿐 아니라 요즘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한 이른바 디지털 노안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옛말에 몸이 18이면 눈이 9할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눈 건강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주변에서 보면 안경이나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눈의 능력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렌즈의 역사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실까요? VCR 스타트! 특별석방명령서 금일 안호균 상등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으로 전출을 명한다. 이 영화는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암살 작전을 그린 영화 암살인데요. 여기서 전지현 씨가 만주에서 명사수로 나오시는데 맞아요. 근데 특이한 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전투가 시작되면 조명탄부터 쏘게 돼 있어요. 다 백발백중이에요. 맞아요. 당시에 만약에 저 안경이 없었다면 저렇게 사격 실력이 좋지 않았겠죠? 상관의 실수로 쏜 거 맞나? 누가 그래요? 일부러 쏜 건데. 사람 하나를 잘 뽑았구만. 자, 가지. 오랜 과거부터 인류는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세상을 보길 원했습니다. 이런 열망을 바탕으로 발명된 것이 바로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 렌즈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안경이라는 간단한 도구로 나빠진 시력을 쉽게 보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안경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인쇄는 체계 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는 42행 성서. 한쪽에 42줄로 인쇄가 되어 있는 42행 성서라 불리는 이 책은 구텐베르크의 이동식 활자로 찍은 첫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글씨가 진짜 작다. 네.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인쇄술은 인쇄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인쇄술의 개발은 안경의 역사 또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수많은 출판물들이 생산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금속 활자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가 등장한 이후 인쇄술의 발달로 유럽인들은 더 쉽게 책을 구하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읽다가 눈 나빠지겠어요. 아가. 실제로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사람들의 시력이 나빠진 거죠. 그러네. 사실 안경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가 논쟁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 중국의 판관들이 연수정으로 만든 검은 안경을 썼다는 기록이 있고 네로 황제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 에메랄드로 만든 안경을 썼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아니 많이 썼네 옛날부터. 아, 그리고 심지어 에메랄드로 만든 안경이래. 와. 갖고 싶다. 안경 개발에 대한 다양한 주장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손꼽히는 것은 1300년 전으로 베네치아의 유리공들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것인데요. 아, 또 이탈리아가 유리공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의 한 공동묘지에 남은 비문에서 플로렌스에 살던 안경 발명자 살비노 다르마토 데글리 아레마티 여기에 잠들다 신이여 그를 용서하소서 라는 문구가 발견되기도 했고 1352년 이탈리아의 화가 토마소 다 모데네가 그린 위고 대주교의 초상화에서는 대주교가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러네. 안경의 발명은 13세기였고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14세기부터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안경은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처음 발명된 거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얼굴에 쓰는 안경이 아닌 손에 들고 보는 이 돋보기는 훨씬 더 오래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돋보기로 추정되는 유리 세공품이 발견되기도 했고 또 석영을 갈아 확대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렌즈 그리고 안경의 발명은 인류의 생활상을 크게 바꿔놨는데요.
현재 세계 인구 중에 40억 명이 시력 보완을 위해서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근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2050년이면 세계 인구 절반이 안경을 쓸 것이라 예측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40억 명 중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요. 그쵸. 저도 렌즈. 눈이 안 좋아. 뭐야 이거? 그런데 눈이 예쁜 사람이 눈이 안 좋대요. 정말요? 이렇다 보니 눈 외에는 자신이 없나 보죠? 왜 저래? 반박할 수 없겠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나라 안경 산업의 역사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안경이 들어온 시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전래되었으리라고 짐작되어 400년이 넘는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400년? 지금부터 400년 전에 만들어진 국산 안경입니다. 다리가 실로 만들어져 눈길을 끄는 이 안경은 백동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어머, 저 때는 이게 태가 없고 끈으로 묶었네. 그러니까요. 요즘의 무태 안경은 이미 개화기에 한번 유행했던 것입니다. 야, 모텔 컬러 렌즈. 이 90년대 유행하던 안경 스타일이랑 똑같은데. 예쁘다. 저 브라운 갖고 싶어. 시집 갈 때 시부모에게 보내던 한 쌍의 누비 안경집과 상어 가죽으로 만든 안경집이 그 시대의 안경이 상류층만 있었던 특이한 물품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네, 조선시대의 안경은 혼수로 챙겨갈 만큼 귀한 물건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안경이 아니라 애체라고 불렀다고 해요. 예? 애체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최초로 중국에 안경을 전해준 네덜란드 사람의 이름이 애체가 들어가서 거기서 따온 거라고 해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기수 선배가 좀 우리에게 알렸다 그러면은 변기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건가요? 예? 아, 기수. 아, 변기. 네, 변기. 기수니까 기수. 그래요. 네. 조선시대의 안경을 가리키는 말은 애체다. 우리말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애체가 순 우리말은 아니며 중국의 안경을 전해준 네덜란드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라는 학설이 있다. 외납이라고도 했는데 이건 안경의 페르시아어인 에이나크를 한자로 표기한 소리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안경은 그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통치사로 갔던 김성희 선생님이 착용한 안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로 책을 많이 보는 지식인 계통에서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아니 근데 선배님도 지식인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전에 조선시대에 저런 안경을 쓰시고 다니고 그러셨겠네요. 아, 그래서 궁금할까봐 네. 예전에 제가 쓰고 다니던 안경을 좀 갖고 왔어요. 진짜 있어요. 이거. 뭐야? TV에서 봤던 거 그거는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예, 트리 케이스라고. 예쁘다. 우와. 옛날에 뭐야? 쓴 거 집에서. 예. 그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와, 아니 근데 그럴듯해. 잘 이렇게 되는 어울린다. 거죠? 네, 봐봐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좀 진짜 볼록 렌즈라 그런지 네. 눈이 더 커 보이네. 오, 진짜로. 선배 쓰고 다니세요. 눈이 진짜 커 보여. 눈이 진짜 크게 나와. 눈이 2배가 됐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역시 지식인다우십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네. 실제로 또 실물을 보니까 참 신기하고 또 새롭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맞아요. 자,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안경이 존재하긴 했지만 서양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안경은 서양에서 들어온 신문물이잖아요. 워낙 귀하고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 그렇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뭔데요? 조선시대의 안경이 시력 보조기구로 발달하지 못한 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양오행 사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음양오행 사상에 의하면 사람은 양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낮에는 보고 밤에는 보지 못한다고 하여 조선은 시력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었다. 아, 원래 밤에 잘 안 보이는 게 당연시했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답답했겠어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의학적인 눈의 연구는 성해방이 발간될 무렵에야 가능했다. 눈동자란 천지 1월을 본받은 것이다. 천지가 푸르고 맑으면 1월이 밝고 천지가 어두우면 1월도 어둡게 된다고 하여 눈동자의 기능과 중요성을 언급했다. 야, 음양오행 사상 때문에 사실 인위적으로 시력을 좋게 하는 게 금기시 됐네요. 그러니까요. 저 때만 해도 안경 자체가 수의에 어긋나는 정말 이상한 물건이었던 거죠.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에 이르러 그가 저술한 마과회통의 의령편에서 현대의학에 근접하는 새로운 이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눈의 근시와 원시는 눈동자가 평평하느냐 튀어나왔느냐는 평돌의 차이에 있을 뿐이다. 소년으로 혈기가 왕성할 때는 눈동자가 튀어나와 가까이 보는 데 유리하고 노년에 이르러
혈기가 위축될 때는 눈동자가 평평하여 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근데 그랬겠네요. 정약용을 사랑했던 왕 정조. 그는 안경이 없으면 공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다. 정조실록 52권에 내 시력이 점점 옛날만 같지 못하다. 도서나 서류를 보는데 안경이 없으면 분별하기 어려우니 안경은 200년 전부터 처음 있던 물건이다라고 적혀 있다. 아, 정조께서도 안경을 끼셨네요. 근데 조선시대 왕이 안경을 꼈다는 모습이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의학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면서 눈의 기능적 측면을 주목하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왕을 비롯한 상류층 사이에서는 안경을 즐겨 쓰게 됩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안경을 어디서 샀는지 궁금합니다. 그 낭자가 아는 대로 좀 빨리 이야기해 주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지요. 당시에는 안경은 주로 해외에서 들여오던 물건이어서 아무 곳에서나 팔지 않았어요. 경주에서는 직접 안경을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했다고. 와, 역시. 경주 아니면 역시 미지 아줌마밖에 없네. 아, 그치, 미시 아줌마. 고구마를 처음 들여온 조엄이 1763년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와서 저술한 해행 총재에는 안경 거래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일본에 갔다가 통신사가 일본을 다녀오거나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 진귀한 물품이 많이 소개되었고 이때 안경도 다량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입된 안경은 경주 남석 안경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안경방이나 부피가 적고 가벼우며 비교적 값진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저자나 촌가로 다니는 보상 등을 통하여 시중에 보급되었다. 남석은 경주 남산에서 채굴되는 수정을 말하는데요. 이 수정을 이용해 만들어서 남석 안경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 그때도 안경방이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아니, 보부상들이 안경을 팔기도 했었나 봐요. 네. 이렇게 안경이 보급되면서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재밌는 건요. 조선시대에는 안경을 착용할 때도 남다른 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안경? 예법?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인사할 때 안경 벗고 인사하고. 이렇게요? 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촥 키더니 낄 때, 안경 낄 때. 이렇게 맞춰가지고 비춰. 중독된다. 실제로 준비된 게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죠. 자, 그 예법은 어떤 형태였는지 궁금하다.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경을 착용하여 본인의 표정을 숨길 수 있으므로 예전에는 매우 까다로운 예법이 있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나설 때에는 안경을 벗어야 하며 자신보다 신분이 높거나 연장자인 어른 앞에서는 안경을 착용할 수 없었다. 그치, 내 말 맞았어. 선글라스 또한 조선 후기에 유행했는데 처음 선글라스를 쓴 조선인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야. 기록에 의하면 독한데요? 선비, 기생,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선글라스를 쓸 수 있었다. 마치 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예의를 표하듯이 안경을 벗어서 예의를 또 표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마음이 이해는 돼. 이렇게 안경으로 인해 인상이 크게 좌우되다 보니까요. 안경보다는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저도 렌즈를 끼는데요. 아무래도 안경으로 꽃사슴 같은 제 이 왕방울만한 눈을 가리면 조금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냥 렌즈를 추구하는데 안경을 쓰면 솔직히 코도 눌리잖아요. 그럼 라면 먹을 때. 이게 이 바로. 김 막 올라오고. 버스 탈 때. 안 돼요, 안 돼요. 겨울에 특히. 맞아. 그래서 제 얼굴을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예뻐. 렌즈를 좀 쓰도록. 뭐가 예쁘다 그래요? 죄송한데 두 분 다 수경을 쓰고 방송하는 것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블랙 수경을. 안 돼요. 자, 네. 시력 보정 인구 중에 약 30%가 콘택트 렌즈를 이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력과 관계없이 미용 목적의 콘택트 렌즈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1991년부터는 콘택트 렌즈 착용자의 수가 매년 4%씩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 콘택트 렌즈 시장의 규모가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 우와.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콘택트 렌즈를 언제 처음 발명한 건가요? 아무래도 그 역사가 좀 안경보다는 깊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눈에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나왔을 것 같지만 과연 그런지 콘택트 렌즈의 기원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되는 콘택트 렌즈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인 바로 이 사람.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 미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님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콘택트 렌즈를 처음 만들었다고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8년 발간한 눈의 습관이라는 저서에 보면 콘택트 렌즈의 원리가 자세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제시한 콘택트 렌즈의 원리는 물이 가득 담긴 반도형의 그릇에 눈을 담그면 각막 표면을 물이 둘러싸게 되어 굴절률이 변화한다는 개념이었다고 하네요. 아, 다빈치가 정립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최초의 콘택트 렌즈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후 1888년 스위스의 아돌프 피크는 눈에 착용이 가능한 최초의 유리 콘택트 렌즈를 만들었는데요. 오, 유리? 처음에는 토끼의 눈에 장착시킨 뒤 곧 자신의 눈에 시도했고 이후 친구와 6명의 지원자들을 설득하여 이 렌즈를 착용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피크가 만든 렌즈는 크고 무거워 짧은 기간만 착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우와. 돌 아니야, 돌? 죄송한데 안경보다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물안경 아니에요? 아니, 저거 그냥 여기 만약에 눈에 끼면은 이물감이 장난 아니겠는데? 맞아요. 야, 이거 눈이 안 들어가겠는데? 네. 지금은 매일매일 쓰는 일회용 렌즈부터 2주나 한 달짜리 렌즈도 있고 또 눈물 속에 혈당을 측정해서 당뇨를 진단하거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까지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선 초능력을 언제나 갈망하는데요. 미지의 세계이던 먼 우주 공간을 가까이 보게 된 것도 바로 이 렌즈 덕분이죠. 나란 별 보러 갑자기? 가지 않을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않을 거군요. 네네. 아니, 저도 이 천체 망원경으로 별 보면서 데이트하는 게 진짜 살짝 로망이 있거든요. 저도. 막 그러다 갑자기 별똥별이 툭 떨어져 핑 하다. 어머,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랑은 잠깐이고 나중엔 결국 싸우죠. 이야, 정말. 아니, 천문대 가보면 실제로 그렇게 데이트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밤에 만나잖아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자, 우리 인류의 시각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준 망원경은 언제 어떻게 발명됐을까요? 망원경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네덜란드 미델브루흐의 안경장인 한스 리페르 헤이였는데요. 망원경의 발명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서 안경용 렌즈 2개를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교회의 탑이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렌즈를 적당한 간격으로 두고 사물을 보자 놀랄 만큼 크게 보였던 거죠. 1608년 그는 오목 렌즈 하나와 볼록 렌즈 하나를 겹쳐 처음으로 망원경을 발명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기술을 군사용으로 활용했고 한스 리페르 헤이는 망원경을 이용해 최초의 오페라 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발명 초기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망원경이 하늘을 관측하는 데 쓰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망원경을 제대로 이용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인데요. 망원경이 발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레이는 스스로 렌즈를 연마해 망원경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망원경으로 지상이 아닌 하늘을 관측했는데요. 우와.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달의 표면이 거칠다는 사실과 목성 주위에 4개의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 천문학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놀라운 발견들을 하는데요.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고 토성에 고리가 있다는 사실과 금성의 모양 변화 등 수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천문학 발전에 정말 망원경이 열의를 한 거네요. 맞아요. 저때 저렇게 우주를 관측했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달에도 가고 우주 산업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나 화성 갈 거요. 되고요. 이렇게 서양에서는 망원경이 과학적 발전을 도와준 보물로 여겨졌지만 동양에서는 또 이 망원경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고 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천문의 변화를 읽어 인간 사회의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천문에 대한 동서양의 해석 차이 때문에 망원경은 신성치 못한 물건으로 치부되기도 했는데요. 망원경이 왜 신성하지 못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망원경은 네덜란드에서 발명된 지 약 23년 만에야 이역만리 조선에 전달됐습니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명나라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 돌아와 인조에게 천리경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로부터 태양이 제왕을 상징한다는 믿음을 가졌던 선조들은 태양을 관측하는 행위가 불경스럽다하여 급기야 망원경을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감히 신성한 하늘의 뜻을 예측하려 하느냐?
이런 분위기였나 보네. 아, 네, 맞아. 이 맞아요. 하늘이 노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허허. 이 왕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거늘 아. 나를 훔쳐버려 하느냐. 아이고.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조선 시대에는 금기시 여겼지만 네. 지금은 망원경이 다 대중화돼 있잖아요. 그럼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바로 1986년 출연한 혜성 덕분인데요. 아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쓸모없고 아름답지 못한 물건이라 깨지고 말았던 조선시대의 망원경. 하지만 오늘날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으로 신비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로 자리 잡았죠. 1986년도에 헨리의 성이 나타난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헨리 혜성의 출연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 혜성을 더 자세히 관측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구비하게 됩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혜성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여럿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현상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과는 또 사뭇 달랐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달랐다는 걸까요? 당시에는 이 천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혜성 출연을 불길한 일로 여겼습니다. 삼정승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조 35년인 1759년에도 혜성이 나타났는데 이때는 삼정승을 넘어서 사도세자를 질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둑의 시작이네. 그러니까 혜성이 이게 바로 사람 잡는 거야. 맞아요. 생사람 잡는 거죠. 그 생사람 잡는 거지. 더 놀라운 건요. 앞서 소개한 혜성이 모두 같은 헨리 혜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같은 거인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죠? 헨리 혜성은 1759년에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가 처음 발견했는데요. 이 혜성이 태양의 주위를 약 76년의 주기로 돌고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주기상 1531년과 1759년에 나타난 혜성이 헨리 혜성이고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관측된 것이 1986년이었던 거죠. 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네. 아, 조선 시대에도 봤던 혜성을 지금도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맞아. 아, 그런데 76주기면 잠깐만 76년 주기면 잠깐만 다음 관측은 언제쯤?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네. 다음 관측은 2061년에 가능합니다. 2020년. 아쉽냐. 네. 아씨, 못 볼 수도 있겠지. 나 턱걸이로 볼 수도 있겠다. 턱걸이로. 건강 관리 잘해야지 내가. 내가 다음에 꼭 그 혜성 보고 가야지. 봐야지. 다 맞아요. 같이 봐야지. 100세 다 시대. 같이 보고 가요. 보고 가요. 야, 골 가야 보이면서 되네. 보겠는데. 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헨리 혜성은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헨리 혜성보다 더 멋진 우주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선배님. 너도 어차피 그때 임플란트. 하여튼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네요, 이분이. 맞아요. 하여튼 얼마나 멋진지 헨리 혜성을 진짜 보고 싶긴 한데 그 헨리 혜성도 헨리 혜성이지만 우주의 그런 멋진 모습을 보고 싶긴 해요. 맞아요. 제가 지금부터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구에서 7,600광년 떨어진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입니다. 우주 절벽에 숨막히는 절경 속엔 별들의 요람인 성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We see some great examples, first of all, of hundreds of new stars that we've never seen before. We see examples of bubbles and cavities and jets that are being blown out by these newborn stars. 은하 5개 중 4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스테판의 오중주입니다. 와. 2억 9천만 광년 밖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데 1877년 최초로 발견된 소은하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풀컬러 우주 사진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찍은 우주 가운데 가장 멀고 깊숙한 곳을 고해상도로 촬영한 것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 와, 그림 같아요. 과학계는 웹 망원경의 이 같은 성과로 우주의 탄생과 진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와, 웹 망원경.
제임스 웹. 제임스 웹. 제임스 제임스 그 웹. 친구가 참 옛날부터 렌즈 만지고 노는 거 좋아하더니 성공할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네. 제임스 형제들 다 잘 됐어. 제임스 본드 잘 됐지. 제임스 웹도 잘 됐지. 그러네요. 아, 그렇구나. 다 그쪽 집안이 그쪽 그 계열이? 출신들이에요. 네. 나사나 뭐 이런 쪽에. 존경합니다. 오늘은 인류의 또 다른 눈, 렌즈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친숙한 안경부터 먼 우주를 내다보는 망원경까지 렌즈의 다양하고 놀라운 쓰임에 감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새롭게 할 렌즈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사진관은 여러분의 추억과 라떼 감성을 크게 키워주는 볼록 렌즈가 되어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까만 안경을 써요.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이변기 씨? 나 그냥 2루 말고 1루로 할 거야. 아, 일로 해가지고. 야, 일루수네. 일로 와. 인도네시아 가야겠다. 인도네시아 진출할게. 오케이, 가자. 그래서 제 얼굴을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뻐. 렌즈를 좀 쓰도록. 뭐가 예쁘다 그래요? 죄송한데 두 분 다 수경을 쓰고 방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 하나 써드리니까. 감사합니다. 블랙 수경을. 안 돼요.